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남편의 그늘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이후 임신한 상태에서도 남편 모르게 당한 시집살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곤혹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기업에 재직 중에 만났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호탕하고 남자다운 면모를 가진 남편은 항상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때로는 호랑이 같고 불같고 무서운 면도 많은 성격이었지만 그런 면이 없던 저에게는 오히려 반할 만큼 남자다워 보였고 장점이었죠. 반면 저는 애교 많고 얌전하고 유연한 성격으로 우리 커플은 사내에서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지 않은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조금 까탈스러워 보였지만 믿음직한 남편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남편만 있으면 든든하고 문제없다고 생각됐죠. 혼수는 준비하고 있니? 네? 혼수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하는데 무슨 혼수요? 결혼 준비에 문제 없어요. 아니, 아가가 시댁에 해올 혼수를 묻는 거지. 어머니, 혼수로 뭐가 필요하신데요? 제가 다 사드릴 텐데 그런 걸로 저와 아내에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니, 뭐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남들 하는 건 그래도 해야 할 거 아니니? 남들 하는 만큼이 얼만큼인데요? 제가 그동안 집안 일으키고 지금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남들 부모님처럼 다 도와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정해둔 기준이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집에서 함께 살다가 분가할 생각이에요. 단호박인 남편 성격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께 답변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워낙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알아서 잘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기업에 취업한 뒤 남편이 잘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 형편까지 챙겨왔다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의 가족 중 누구도 남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아들 기세에 눌려 대소사의 결정조차 아들 말에 쉽게 따라주셨죠. 때문에 아무리 까다롭게 구는 시댁이라고 해도 남편 앞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시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결혼을 결정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 한 번만 더 내가 알면 집에 좋게 못 있어. 오빠, 나도 이제 20살 다 큰 성인인데 뭘 그래? 내가 뭐 신데렐라야? 뭐? 너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내 말 안 들을 거냐? 아, 아니야, 오빠. 일찍 다닐게. 걱정 마. 신우이도 남편의 말에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늦둥이로 곱게만 자라 철없는 여동생이었지만 엄한 남편의 말에는 늘 잘 따르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에게 2번 이상 말대꾸하거나 고집 피울 수 없을 만큼 남편을 어려워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우리가 둘 다 맞벌이하며 지내니 신혼 초기라도 시댁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서 형편이 되면 분가하자는 의견이었죠. 시댁 식구들과 사는 게 쉽지 않겠지만 맞벌이로 바쁜 우리가 집에 얼마나 있겠나 싶었고 남편의 기세를 충분히 믿고 있던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결혼식도 잘 치렀고 둘만의 신혼은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시작했습니다. 야근하느라 남편의 귀가가 늦어진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얘기 좀 하자며 거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분가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니까 크게 돈 쓸 일 없어서 좋겠구나. 네? 네,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노력하며 시댁에 잘 맞춰 살겠습니다. 너 남편이 지금 집에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어차피 너희가 집값 아끼며 맞벌이까지 하고 있으니 눈치껏 너가 알아서 시댁 살림에 보탬이 더 되면 좋겠구나. 아들이 주는 용돈이야 늘 주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식구가 늘었는데 당연하지 않겠니? 네, 그럼요, 어머니. 저희 사용하는 건 저희가 전부 다 내고 드려야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너는 혼수도 딱히 해온 게 없는데 참 뻔뻔하다. 가족들이며 하나뿐인 여동생 좀 알아서 챙겨주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괜히 눈치 없게 네 남편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갑작스럽게 뭔가 더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분가하기 전까지는 시댁에 사는 형편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쓴 것에 대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 모르게 용돈을 더 드리겠다 말씀드리고는 매번 비밀스레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시댁 생활비를 전부 보태왔고 저희가 시댁에 같이 살면서 쓰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넉넉하게 드리던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도 벌고 있으니 제게도 따로 더 바라고 계셨어요. 늘 혼수를 해온 게 없다는 얘기를 빗대시면서 세뇌라도 하듯이 남편만 없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퇴근했어요? 오빠는 같이 안 왔어? 네,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 더 늦게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니, 저녁 식사는 드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저랑 식사 같이 하시게요? 네, 언니. 오늘 엄마도 모임 있으셔서 늦으시니까 우리 근처에 나가서 외식하고 오면 어때요? 아, 네, 좋아요. 뭐 드실 거예요? 아, 근처에 맛집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요. 같이 가요, 언니.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시누이가 귀엽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나 싶어서 잘 챙기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늦둥이로 정말 아끼는 여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가 가보고 싶다던 맛집을 가게 되었죠. 근처라고는 했지만 택시를 타고 멀지 않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던 분위기였죠. 여기 예약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다 예약해놨어요. 언니랑 와보고 싶어서. 아, 잘하셨네요. 그럼 우리 맛있게 저녁 먹어요? 시누이는 매우 신나 보였습니다. 미리 정해놓았던 메뉴라도 있는 듯 알아서 시킨다더니 음식들을 주문하고 사진도 찍고 먹기 전부터 배부른 사람처럼 신이 나서 들떠 있었죠. 저는 메뉴판도 구경 못했지만 시누이가 알아서 주문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주문해준 음식들은 4인이 먹어도 부족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도 많고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설령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이 정도쯤이야 남편 여동생에게 사주는 건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됐죠. 언니,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 말대로 음식은 비싼 게 맛있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렇네요. 네,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아가씨. 언니, 우리 와인도 한잔 할까요? 한 병 주문해서 같이 나눠 마시면 어때요? 묻는 건지 이미 정한 사실인지 시누이는 와인도 알아서 주문하더니 제게 종종 술도 한 잔씩 하자며 기분 좋은 하이텐션 목소리는 레스토랑 천장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연신 웃고 떠들며 신나게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는 시누이가 철없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계산대로 향했죠. 50만 원 넘은 저녁 식사 비용에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누이와 처음 술도 한잔하는 자리까지 마련한 셈이니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시누이와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야근하고 귀가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와? 아니, 내가 조금 늦어서 새언니랑 통화했더니 나 데리러 마중 나와 주셨어.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길이야, 오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질문에 급하게 답하기도 바빴고 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왔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시누이는 저를 향해 한쪽 눈을 깜빡이며 윙크로 사인을 주더군요. 엄하고 무서워하는 오빠가 뭐라고 할까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너 술 마신 거 아니지? 술은 무슨,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오느라 조금 늦은 거야, 오빠. 나 피곤한데 들어가서 씻고 잘게. 두 분 다 굿나잇 되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누이는 자기 방을 향해 황급히 사라졌고 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쳤습니다. 여보는 식사했어요? 아까 먹었어. 자기는? 호랑이같이 불같은 성격에 엄해서 가족들은 무서워하는 남편이었지만 야근하고 피곤해도 제게는 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려서 철이 없어. 밤에 늦게 온다고 전화하면 나한테 얘기해. 괜히 자기가 마중 다니고 하면 여보도 피곤하고 쟤도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 피곤한데 어서 씻어요, 여보. 여보, 내일 주말인데 점심 저녁 몽땅 가족들과 외식이라도 할까? 집에서 다 같이 식사 챙기다 보면 자기도 피곤하니까 쉴 겸. 좋아요. 그럼 나야 편하지 뭐. 고마워요, 여보. 주말에 저를 쉬게 해주려고 외식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날 저녁 시누이와 비싼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남편의 말대로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외식하니까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맞아, 엄마.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라니까.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고기는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먹어줘야 더 맛있어. 시댁 식구들은 서울 근교로 외식하러 나온 자리에서 남편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드라이브도 하고 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식당에 저녁 식사를 위해 들렀습니다. 여긴 좀 별론데. 이런 데 올 거면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먹지. 여기 허름해 보여도 김치찌개 맛집이야. 오늘 전부 외식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오빠, 그래도 여긴 좀 별로야. 실컷 점심 좋은 데서 먹고 저녁에 뭐 이런 곳에 왔어? 가족과 함께 종일 외식하고 나들이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또 투정 부리고 혼날래? 싼 곳에 갈 수도 있지. 맨날 너 하고 싶은 대로 비싼 곳만 가야 좋아? 아, 알겠어, 오빠. 저녁은 다이어트다 생각하고 조금만 먹지 뭐.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허름한 식당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신우이는 계속 투덜거리다가 오빠에게 혼이 났죠. 그래도 남편의 몇 마디면 신우이는 금세 수그러들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남편이 야근하거나 출장이라도 가고 집을 비우는 틈만 나면 신우이는 비싼 저녁을 사달라고 하거나 제게 용돈을 달라고 여우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다 생각했죠. 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현금을 분명히 찾아왔는데 없어졌지 뭐예요? 너무 속상한데 오빠한텐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용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길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속상하겠다 싶어서 용돈을 줬어요.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이자도 아니고 점점 불어갔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야금야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편의 여동생이다 보니 용돈 주는 문제로 손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한다더니 신우이는 점점 더 용돈을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달에는 살 게 좀 있는데 새언니가 보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새언니 어떡해요? 저 소매치기 당했나봐요. 언니가 주신 용돈 분명히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집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새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친구 생일이거든요? 걔네 찐 부잔데 매번 저만 용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선물을 못 사줬던 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 있으니까 용돈 받아서 좋은 거 사준다고 했어요. 언니, 저 40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언니 자랑을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별별 핑계와 술수를 써가며 제게 점점 과한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신우이. 계속 요구하는 신우이의 용돈 액수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도 같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하다 못해 제 월급 4분의 1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 신우한테 안 줄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신우이 용돈만큼은 저더러 꼭 더 챙겨주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난번에 막내한테 용돈 후하게 줬다며? 잘했네. 그 정도는 매달 좀 챙겨줘도 되잖아? 너가 시집 올 때 제대로 혼수를 해왔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푼 돈 얼마 되지도 않지, 안 그래? 그놈의 혼수를 그냥 시집 올 때 제대로 해드렸으면 이런 상황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죠. 같이 퇴근은 했지만 미루다 미뤄 그날 밤 남편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중요한 얘기야? 아까 퇴근길엔 아무 말 없었잖아. 실은 신우이가... 동생이 왜? 무슨 일 있었어? 신우이 얘기라는 점에 남편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집중하는 남편을 보니 제 얘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가족들을 소집해서 오밤중에 집안 분란이라도 일으키려나 싶어 말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리석게도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황까지는 말 못했죠. 아, 무슨 일은 아니고요. 뭔데 망설여? 동생이 뭐 문제라도 있대? 아, 그게 동생이 용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몇 달째 주고 있었거든요. 잘했네. 걔가 곱게만 자라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못하고 돈이 없지 뭐. 근데 그게 점점 더 많이 필요한지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말인데요. 얼마나? 내가 보태서 줄 테니까 자기가 주는 척하면서 용돈은 챙겨줘요. 혹시 터무니없게 달라고 하면 물론 크게 혼도 내고.
괜히 말 꺼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탈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입장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무와 시누이까지 상대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제 입장이나 성격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대로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시누이에게는 오히려 용돈 잘 챙겨주라는 답이었죠. 남편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눈치여서 일단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에게 납세자의 의무로 용돈 주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 보니 벌써 시댁살이 1년이 지났고 연말 정산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남편과 저는 분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가 후 좀 더 편해질 날을 꿈꾸며 그 일은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바라고 원했던 계획대로 우리는 아이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임신으로 인해 휴직계를 내게 되었죠. 시댁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가 이 시각에 웬일이니? 언니, 회사 안 갔어요? 아님 휴가라도 내고 놀러 온 거예요? 어머, 휴가 냈어? 우리 아들은 같이 안 왔어? 네, 어머니, 저 혼자 왔어요. 그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방금 휴직계 내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실은 임신했거든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라 직접 알려드릴 겸 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임신한 제 소식에 기뻐 놀란 게 아니었죠.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아이를 임신했다고? 아니, 벌써 아이를 가졌어? 분가하자마자 너가 작정을 했던 모양이지? 임신 소식에 축하는커녕 갑자기 저는 혼나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아이야 가져야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거지. 맞벌이로 돈을 충분히 벌어서 넉넉해야 좋지 않겠어? 언니, 그럼 저 언니한테 이제 용돈 못 받는 거예요? 회사를 오늘부터 휴직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분가했어도 너희가 1년을 넘게 내 집에서 생활하다가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만 돈 벌어오는 상황을 만들면 너는 속이 편하니? 게다가 아이를 가진 게 뭐 유세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휴직을 해? 일하면서 아이 낳는데 너만 왜 유별나니? 언니, 저 새언니가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 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새언니가 주는 용돈의 클래스가 다르다고 전부 얘기해놨는데 제 용돈은 전처럼 잘 챙겨주시는 거죠? 아이를 가져서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한다는 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뭐 이런 개소리 망언이 있나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도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에 화를 내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 몰랐지만 영혼이 탈탈 털린 상태에서도 유연한 척 답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용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가해서 아이를 가지기로 남편과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남편만 일하라 하고 저 혼자 속편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저 남편이 저더러 아이 가지면 휴직하고 내조하면서 쉬라고 했던 약속이어서. 너는 순진한 거니? 어디서 꼬박꼬박 말댔구야? 눈치가 제로니?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너라도 말리고 아이 갖는 걸 좀 늦췄어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죄송합니다. 저는 왜 제가 죄송해야 했는지 모르는 사과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할 날, 사죄드리고 온 제 기분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울분이 가시지 않아서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넋놓고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쁜지 부재 중이었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기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다나 떨며 마음을 풀까 싶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속 터져.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는데 시댁 반응이 어떤 줄 알아? 나 진짜 막장 드라마 출연한 기분이었다니까. 아니, 남편한테 꼼짝도 못한다면서 남편한테 다 일러 바쳐서 혼내줘버려. 심하게 굴면 그래야지.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넘길 수준이야. 내가 듣기엔 넘길 수준 아닌 것 같은데 너 이제 홀몸도 아닌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더 이상 받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래도 시댁에서 분가한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며 뱃속에 아이를 태교하기 힘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던 그날 미안했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을 만회하려고 온 사람처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시누이가 양손 무겁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죠. 새언니, 지난번 집에 와서 임신 축하도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했어요. 아, 고마워요, 아가씨.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조카도 생기면 저 고모 되는 거네요?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한 시누이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택시를 탄다며 택시비라는 빌미로 용돈을 타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집에 계시죠? 저랑 놀아줘요. 엄마가 집에 친구분들 모시고 저녁 초대하셨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꼭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는 용돈을 받아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제가 없는 집에 낮부터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라도 하고 다녀간 모양인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급히 도망가듯 사라져버렸죠. 친정에서 쉬고 와도 집에 와서 청소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친구들하고 오빠 집에서 노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냉장고 음식 사다 놓고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용돈 다 써버렸어요. 언니 먹을 음식까지 채워놓느라고요. 집에 와서 난장판을 해놓는가 하면 자기가 오히려 냉장고 음식을 채워놓느라 용돈을 다 썼다면서 분가하기 전보다 더하게 용돈을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어지럽히기도 하셨죠. 내일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기로 했는데 하필 김치가 딱 떨어질 게 뭐니? 너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오라가라 성가실 것 같아서 여기로 배추 좀 시켰어. 여기서 담그면 너희들 먹기도 좋고 우린 조금만 가져가면 되니까 김치 좀 담그자. 남편이 출장을 며칠씩 가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배추를 잔뜩 배달시켜 두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해간다고 오셔서는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거들지 않을 수 없게 하셨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고기를 삶아서 배추김치에 저녁을 먹자며 성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소금이 어디 있냐, 고춧가루는 어디 있냐 하시면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시고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저녁을 드시자 피곤하시다면서 남편도 며칠 없는데 주무시고 가겠다 하시더니 그렇게 며칠씩 동침하시면서 매일 식사 반찬 타박에 집안일까지 제가 임신한 사실을 잊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이 남편 집에 없는 날 주무시고 놀다 가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좋게 계시다가 가신 적 한 번 없이 핀잔을 들으며 잔심부름에 식사까지 챙겨드리면서 저는 시댁에서 살 때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뱃속의 아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도무지 이렇게 지낼 수 없겠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이 걱정된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날 친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너 지난달보다 얼굴이 안 좋은데 컨디션은 괜찮은 거야? 친구가 태교에 좋다는 선물들을 챙겨왔다가 제 안색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친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챙겨주고 저를 잘 알던 친구는 묘책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시집살이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 너희 집이니까 내 말대로 해봐. 남편이 너 얘기만으로 못 믿을 걸 대비해야지. 그들을 주도 면밀하게 전부 체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도록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지금 너라면 난 당장 신고라도 할 판이야. 네가 그렇게 당하고 설렁설렁 넘어가 주니까 그들이 더 하는 거라니까. 요즘 누가 그런 시집살이를 참냐?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너 계속 참고만 있으면 내가 너 남편 만나서라도 다 말할 참이니까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일단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자. 친한 친구의 말대로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다가는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참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집을 비우면 언제든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이니 챙겨주시기라도 하듯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번번이 하시고는 점점 뻔뻔하게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셨죠. 하루하루 피곤한 몸 상태여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얼굴 안색이 좋을 리가 없었죠.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별일 없었어요? 별일이야 많죠. 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늘도 다녀갔어요. 무슨 말이야? 말해봐. 어머니랑 동생이랑 혹시 자기 귀찮게 하고 간 거야? 전화 좀 줘봐.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게. 아, 아니에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점심때 식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뭐 그랬다고.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 문제며 과한 업무로 스트레스로 심적인 부담이 컸었죠.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느라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없이 출퇴근만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업무로 지치면 집에서 쉬고만 싶을 남편의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에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회사 쉬는 날이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늘 제 편에서 보살펴주고 챙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는 시댁에서 남편 모르게 저를 괴롭히는 일 모두를 낱낱이 말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내심 언젠가는 꼭 사실을 밝혀서 알게 되는 날 분명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각했고 아이를 위해 조금 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전에 말도 없이 시어머니는 지인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임신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저녁 식사 모임을 하자더군요. 물론 시누이도 같이 데리고 왔었죠.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려서 크게 놀라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얘야, 인사하렴. 나랑 친한 지인분들이셔. 이쪽은 아들이 우리 아들처럼 땡땡 기업에 다니고 이쪽은 남편이 대기업 총수시고 또 여기도 딸내미가 너처럼 대기업 간부란다. 고급스러운 옷들을 차려입고 방금 헤어 메이크업 받고 오신 분들이 비싼 가방들을 하나씩 들고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만삭이 다 되어가나 보네. 곧 할머니 소리 듣겠어. 어찌나 자네 어머니가 자랑을 해왔는지 몰라.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면서 온갖 명품을 사다 준다고 세상에 시누이까지 명품으로 치장해줬다면서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우리가 엄청 시샘까지 했었다니까. 그 잘난 며느리 오늘에서야 만나보네.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지인들은 비슷한 부류로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자랑하기 바쁘신 분들 같았죠. 그리고 사실 신혼 초 딱 한 번 말고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명품을 사다 준 적도 없었는데 아마도 제게 뜯어냈던 용돈으로 명품 사면서 시누이와 사치를 부리고 다니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도 분통이 터졌지만 어처구니 없는 시달림을 참으며 하루가 지났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시더니 점심때 외식하자고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날 저는 너무 몸이 무거워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사양했으나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른이 부르면 잔말 말고 나올 것이지 아이 가져서 상전이냐는 둥 말이 많다고 면박을 주셨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외출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도착해서 저더러 왜 이렇게 준비가 늦냐며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셨고 몸이 무거운 저는 뒤뚱거리며 겨우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만삭이 가까워도 그렇지. 미리부터 내가 전화까지 해서 준비 좀 해두라고 했더니 넌 왜 매번 늑장을 부리는 거야? 배고파. 언니 아직 멀었어요? 저 오늘 늦잠 자느라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네, 다 되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준비가 늦는 것을 답답해하시던 시모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 있겠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먼저 나가셨죠. 저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현관문을 나섰고 대문까지 이어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보이지 않아 조금 더 서두르며 계단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확 밀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던 중 갑자기 119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죠?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온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 무슨 일인지 흥분해서 묻기 시작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는 어딨어? 아내 상태는 괜찮은 거냐고요? 아이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길래 내가 데리러 간다고 갔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하도 답답하다며 나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러 간 거라니까. 근데 며느리가 나갈 준비를 하도 늦게 해서 우리가 미리 나가서 기다렸지. 먼저 밖에 나와 기다리는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현관 계단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모양이었어. 그래서 지금 상태는요? 괜찮냐고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아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신 거냐고. 제정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 어디 있냐고. 아니 며느리가 계속 밖에 나가서 뭘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간 거라니까. 누가 강제로 데리고 나갔니? 왜 내 말은 안 듣고 화만 내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외출을 말렸어야죠. 지금 아내가 홀몸도 아니고 만삭인 거 몰라서 그래? 만일 어디 하나라도 다쳤다고 하면 진짜 둘 다 가만 안 둬 진짜. 아,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깨어나면 뱃속의 아이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본다고 했고.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내가 이 와중에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도대체 며느리를 돌보러 간 거 맞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며 난리치는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커튼을 쳐놓은 침상 안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커튼을 젖혔습니다. 눈가에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의 남편은 제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여보? 모르겠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자기 목소리에 깨어난 건데 여기 병원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인상을 쓰며 의사든 간호사든 당장 불러오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하고 있어? 의사나 간호사 좀 불러와 어서! 신우이는 당황하다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남편에게 혼인하고 누구든 호출하러 갔죠. 잠시 후 의사가 와서 다행히 아이의 상태도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 와서 정신이 든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현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밀어서 계단 밑으로 밀었어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기억나요. 뭐라고? 누가 당신을 밀었다고? 계단에서? 누군가 저를 밀었다고 말하자 남편은 시모와 신우이를 쳐다보면서 호랑이로 돌변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아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잖아! 내 말 안 들려? 어머, 아가야. 너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게, 새언니가 아까 충격이 커서 횡설수설하나 보네. 남편은 바른대로 말하라며 계속 그들을 압박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죠. 여보, 흥분할 필요 없어요. CCTV 돌려서 확인해보면 돼요. CCTV를 확인한다고? 현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니? 오빠, 지금도 새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이상한 소리? 저 지금 정신 온전히 돌아왔고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부터 거실, 부엌까지 어머니와 시누이, 당신들이 오가는 동선에는 모두 CCTV 설치해뒀었죠. 몰랐죠? 제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시집살이로 힘들고 괴롭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가 제안했던 방법은 CCTV 설치였습니다. 저는 남편도 모르게 바로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더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는 CCTV를 꺼내 보였습니다. 현관 계단에서 저를 밀치는 두 사람이 등장했죠. 남편은 경악했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멱살을 잡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가 분가하고 난 후 시댁에서 함께 지낼 때보다 용돈이 적어지자 시누이의 어리석은 제안에 시모까지 가담하여 끔찍한 계략을 꾸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회사에 복직할 일도 없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몇 년은 더 육아에 전념할 게 뻔해지자 심지어 분가한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유산시키려고 고된 시집살이로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나 번번이 그들의 계략이 실패하고 제가 출산하는 날이 임박해지자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지 점점 괴롭히는 수위가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만삭인 저를 계단에서 밀쳐내는 사태까지 벌였던 것이죠. 얘야, 진정해봐. 이것 좀 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니? 내가 며느리를 밀쳐낸 게 아니라 미끄러지려던 애를 잡아주려고 한 거라고. 시모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슬퍼하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를 당하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을 그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가족 모르게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증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당하는 척하며 고된 시집살이도 버텨왔던 것입니다.
현관에서 밀쳐내는 녹화본 말고도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증거들은 메모리에 분량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사이 얼굴이 창백해진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계속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증거들을 확인한 남편은 시모와 신우이에게 거두절미하고 말하더군요.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당신 아들, 오빠는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는 셈 치세요. 남편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던 경찰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연행하라며 넘겼습니다. 남편은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가족들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죠. 그저 울면서 제게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울고 있었죠. 왜 그랬어, 여보? 이건 아니잖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어? 바보같이 혼자 힘들 줄도 모르고. 미안해, 정말. 나의 불찰이었어. 잘못했어, 여보.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다행히 건강하게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후 우리 집에 또 찾아왔죠. 그들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그들을 보자마자 집 앞으로 소금을 가지고 나가더니
내쫓을 심산으로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고 남편에게 계속 집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을게. 태어난 아기 얼굴만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남편이 집에 있던 캡사이신 가지고 나가더니 시모와 시누이에게 마구 뿌리며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명 당신들한테 이제 남이라고 선 그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왜 또 찾아와서 난리냐고.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꺼지라고. 남편은 그들에게 당장 내 집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른 더한 개망신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모와 시누이, 얼굴이며 온몸에 소금과 캡사이신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매워서 난리가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과 옷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집안에서 무언가 무기 될 만한 것을 다시 챙겨 나가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이 따라오는지 살피더니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무서워서 절대 찾아오는 일 없는 시댁 식구들과는 모두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당시의 사건으로 여전히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CCTV에 남겼던 증거들,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민낯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죠. 저 역시 참고 버텨오면서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잊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편만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만을 생각하며 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챙기다 보면 부부 둘만의 결혼 생활은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죠. 뜻밖의 상황에 부딪혀 부부 관계가 위태해지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그럴 때 최우선은 부부 둘만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차별한 괴롭힘 속에 숨어버리거나 도망쳐버리고 싶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은 남편과 제가 믿고 의지하며 삶을 공유할 때 그 어떤 힘든 일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더 제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주고 아껴주는 남편을 내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빠를 닮아서 나날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예쁜 딸아이도 함께 잘 키우며 똘똘 뭉쳐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튼실한 가정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타인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